예,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의 사무총장이신 민정희 총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민정희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기후변화는요, 이 지구 종말 위기를 나타내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기후 문제의 이 심각성 또 인류 종말 위기의 전모를 돌아보고 이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뭐 관련 책을 하나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책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불교가 할 수 있는 것.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불교가 할 수 있는 것. 이 번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책과 인연이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개인적으로 이 책의 저자를 좀 알고 있고요. 이 책의 저자하고 저하고 속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참여불교 네트워크라고 국내에도 아마 알고 계신 불자님들 계실 텐데요. 줄여서 저희가 이제 INEB이라고 부르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사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이분이 저에게 한번 도움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 도움을 언젠가는 좀 갚아야 되겠다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네. 2000년대 중반에 제가 태국에 회의를 가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일했던 단체에서는 제 한국어를 대줄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실 때 네. 저에게 항공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 번역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워낙 이분의 책이 대중적이고 또 현대사회에서의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하고 계셔서 예.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잘 언급하고 계신 책들이 많아서 소개하면 좋겠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기후위기나 이 생태위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또 그 네네. 대응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분께 연락을 하게 됐고요. 네. 사실 책이 나온 다음에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책이 나오기 전에 연락을 드린 게 아니고. 이 책 말고요. 원서, 예. 그렇군요. 작년 1월에 이 책이 나왔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책이 나온 걸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메일을 드렸죠. 책을 내고 싶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저자이신 이 데이비드 로이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한마디로 뭐 불교 학자이자 선수행자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1984년 이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이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네. 받았고 71년에 이제 하와이에서 그 야마다 코운이라든가 로버트 에이킨 뭐 이런 분들과 만나서 불교를 수행하고 또 84년에 또 일본으로 건너가세요. 그래서 선수행도 계속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여 년간 일본에 머무르면서 분교 대학의 이제 교수 네. 지내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그 로키산 에코다르마 그 미국에 있는 거죠. 예, 에코다르마 명상센터라고. 예, 거기 이제 부원장을 네. 하시면서 뭐 불교 생태주의 또 행동주의 뭐 이런 데 대해서 많은 또 글도 쓰시고 또 가르침도 내고 아마 그런 분인가 봐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나와 있어요. 이 책 말고도. 어떤 책인가요? 돈, 섹스, 전쟁, 까르마라고 하는 책이 불광출판사에서 2013년에 발행이 됐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책이 이제 그 데이비드 로이로서는 두 번째 한국어 책이 되겠군요. 네. 우리 민정희 님이 이렇게 좋은 책을 이제 번역해 주셨고 그동안에 활동을 하시면서 인연을 맺으신 분인데 이 책의 영어 원제는 에코다르마인가요? 네, 에코다르마입니다. 에코다르마, 콜론하고 생태 위기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이 이제 원래 원제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 책의 요점, 키포인트를 잘 보시고 보고 이렇게 제목을 바꾸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저도 동의가 돼서 네. 부제는 그 뭐 생태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불교 행동 철학 또 이렇게도 살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에코다르마가 뭐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하는 것의 이제 중심 테마가 될 텐데 일단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 번역자로서 어떻게 소개하고 싶을까요? 이거 번역자긴 하지만 이거를 짧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라고 하는 거는 생태적이라고 하는 건데 생태적인 붓다의 가르침이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붓다의 가르침, 불교의 교리가 뭐 생태라든지 뭐 사회 참여적이라든지 굳이 이런 것을 붙일 필요는 없는데 그 자체로 생태적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불교하면 굉장히 생태적인 종교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주위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종교고 네네. 또 종교는 기본적으로 개인 구원에 관심이 있지 사회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훨씬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붓다의 가르침 자체는 생태적인데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러 지역에서 정착이 되고 또 네. 변형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제도권 불교는 좀 다른 양태를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개인의 구원, 개인의 행복 추구 이런 쪽에 많이 집중해서 사람들에게 불교를 얘기하다 보니까 네. 현실의 불교는 제도권의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생태적이지 않은 모습을 또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과거에 부처님 제세 당시에는 생태적인 이슈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생태적인 위기를 강조하고 또 그 생태적인 위기에 대한 답을 불교가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에코 다르마라고 하는 표현을 이 저자가 썼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생태적인 위기에 대한 불교적인 답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 부분은 이제 후반부에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민정희 사무총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이제 그 지구의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눈 뒤에 이제 해법을 이야기할 때 이제 불교적인 시각, 또 방법 그런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요. 그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미 지났다. 시간이.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지금 속도로 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보면 이 양극단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그래서 지구 위기를 이제 이런 그 공감하는 편에서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이 어떻게 뭐 좀 중도적으로 좀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 양 입장의 중간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네네. 저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좀 들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기후위기나 생태위기가 이렇게 막 피부로 많이 와닿지는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근데 그동안에는, 뭐, 기후위기가 그렇게 심각한가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제 장마가 한 54일 지나면서 이게 진짜 우리 눈앞에 와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체감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후위기 피해를 입고 있어요. 네. 근데 아마 한국에서는 그런 뉴스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도 하고 또 네. 그것을 소개하는 언론도 많지 않아서 그냥 하나의 그냥 그런 극단적인 기상 이벤트, 기상 현상 정도로만 그렇게 언론에서 소개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많은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고 있고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거죠. 물에 잠기고 네. 있고 주로 이제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사막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가뭄과 사막화, 그다음에 폭염, 그죠? 남아시아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 중에서도 미얀마나 방글라데시, 뭐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 그 피해 지수라고 해서 저머너치라고 하는 독일의 단체가 이렇게 밝힌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 10개국 이렇게 꼽으면 항상 아프리카나 아시아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2020년, 작년 말에 발표된 그 기후위기 지수가 네. 있는데요. 거기에는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1위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네. 와. 그만큼 일본이 위험하다는 거고요. 예. 저는 어제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이 리스트를 보면서 그동안에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저개발 저소득, 국가들. 그렇죠. 네. 저소득 국가들이 많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일본이 1위를 점한 걸 보고선 굉장히 심각한 상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거는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죠. 거의 그렇죠. 가장 피해를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반구도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가뭄이 계속 지속됐었죠. 그러니까요. 물이 부족한 상태고 그다음에 물이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산불도 엄청 났었죠. 그리고 데이빗 로이가 있던 곳 콜로라도도 네. 네, 산불이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뭐 최근에 막 뭐 섭씨 30 몇 도에서 네.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서 눈이 내린 지역이 거기예요. 네. 거기 덴버,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민정희 사무총장님이 보실 때는 이것을 우리가 그 지구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과학자들이 늦었다고 하는 것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아, 그래요? 예,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는 네, 해야 뭔가는 되겠죠. 해야 우리 되는 거고요. 후손을 위해서라도. 네. 그래서 그 유엔 산하의 IPCC라고 해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그동안에 발표된 기후 위기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검토를 해요. 직접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연구 보고서를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기후 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그래서 그래요. 4년 내지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평가를 하는데 사실 과학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이론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십 년간 또 아주 오랫동안의 검증 기간을 거쳐서 이 그래요. 이론이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보수적인 과학자들이 되게 심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우리가 2015년 파리 기후총회에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제한하고 1.5도로 유지하자. 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죠. 그렇게 노력하자라고 합의를 했죠. 근데 3년 뒤에 2018년도에 IPCC에서 2도가 아니라 1.5도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다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왔고요. 네. 최근에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는 벌써 이제 기후 시스템이 어떤 지점에 이르면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지점이 있어요. 저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티핑 포인트를 벌써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예.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 지구에서 이제 티핑 포인트 요소가 되는 게 한 15군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극, 남극, 빙하. 그다음에 뭐 아마존 열대우림이 가뭄이라든지 산불. 뭐 이런 것들 해서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9곳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북극 주변에 있는 지역이죠. 북극 네. 주변에 있는 지역의 기온이 그러니까 6월의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죠. 아이고, 북극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북방 수림대라고 해서 이렇게 좀 침엽 수림이 있는 그 지역에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기온이 높아지니까 그 동토층 있죠. 오랫동안 수십만 년 동안 이렇게 땅 속에 갇혀 있던 얼어 있던 땅이 녹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얼음이. 안에 뭐가 있냐면 동식물의 사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녹으면서 이게 썩기 시작하죠. 썩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이제 메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벌써 동토층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전에 시베리아에서 술록이 한 2,000마리 정도 죽은 적이 있어요. 그게 동토층 해빙에 따른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되게 위기인 거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지구에 그 치명적이다 그런 내용이 이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산화탄소의 온난화 지수를 1로 보면요, 거기 한 26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메탄이 되게 심각한, 사실 그보다 더 온난화 지수가 더 큰 그런 온실가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암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 데이비드 로이 씨는 이것을 생태 위기 문제를 이 불교와 연결 지어 본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불교가 답이 될 수 있는가? 뭐 늦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또한 알 수 없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입장에서 연결을 지어 본 것 같은데 번역하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다른 생명체를 비롯해서 자연 그리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 책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별개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의존하고 있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인데 사실 이게 바로 불교의 무하고 무상이고 연기잖아요. 연기적 세계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예들을 이 책에선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뭐 그래서 나는 없다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의 깨달음이고 새로운 깨달음이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불교가 굉장히 이 생태 위기에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 생태 위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연과 다른 존재를 우리랑 별개의 존재로 보면서 파괴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거기에는 개발. 서구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뭐 그렇죠. 기본이었고 그다음에 자본주의적 시각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이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이 사실은 생태 위기에 큰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그 다른 종교에서 벌써 연기적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프란스코 교황도 사실 찬미바드 소서라고 하는 그 사회적 교리를 2015년에 발행하면서 그 안에 내용이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연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다른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서 써먹고 불교의 있어요. 핵심 네. 그 3,000년 전에 얘기했던 부처님 말씀을 다른 종교에서 이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되는데 뭐 진리니까 진리니까요. 네. 가져다 쓸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 불교가 이 순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불교 교단의 이 존립 기반 자체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 위기는 다른 한편에서는 불교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러한 내용을 또 데이비드 로이가 또 많이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불교 해석의 그 장점과 단점, 그 양 측면을 또 고루 얘기하면서 그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데이비드 로이가 이 불교의 현실을 잘 꼬집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불교는 인도에서 출발해서 발생해서 아시아로 거쳐서 이제 서구에 전달이 됐는데 네. 아시아 불교 전통도 그렇지만 서구의 불교도 마찬가지로 부다의 근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을 잘 꼬집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음 챙김 수행에 관한 부분이죠. 이게 그냥 하나의 뭐 치유 방법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통의 치유 방법으로만 이해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 선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목적이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열반을 마치 이 현실에서는 동떨어진 현실과는 거리가 먼 열반의 문제로 그래요. 깨달음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맞습니다. 가지 문제가 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이원론적인 세계관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네. 차안과 피안을 나누는 시각이 예, 그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게 지금의 생태 위기를 만들어낸 우리 그 세계관이고 생각하는 방식인데 그거를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이 저자는 이제 지적하고 있는 어떻게 것이고요. 보면 불교의 그 이원론은 조금 다를 수는 있죠. 그래서 정말 그 친환경적인 그 승가 생활 공동체를 3,000년 동안 유지해온 아주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불교 교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반을 이렇게 어떤 피안의 세계로만 봤을 때의 문제점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일고 있는 이제 명상 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영역에서의 어떤 마음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거기에만 머무르고 어떤 대사회적인 문제, 인류 공동의 문제에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문제다. 오히려
어떤 그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정말 투신해서 이 지구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명상이다. 그 명상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전 동의가 됩니다. 한편, 그러니까 명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또 명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살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섬세해지는 거죠. 자기 마음에 섬세해지면서 다른 존재에도 민감해지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불교적인 용어로 이제 자비심이다 얘기를 그쵸, 하는데 그쵸. 그런 자비심이 개발이 돼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저절로 그것이 주위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퍼져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구벌이 하와 중생이 이렇게 저절로 되는 형태인데 지금 대승북방권의 상구벌이 하와 중생의 그런 어떤 좋은 그 보살도 실천 지침이 지구 환경 문제까지도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확대 적용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측면을 그 데이비드 로이는 좀 안타까워하면서 그렇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게 이제 생태위기 해결의 어떤 동력이 되고. 그렇죠. 네, 뭐 그렇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도 시민 운동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다 보면은 사실 생태위기라고 하는 거, 기후위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런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명상이. 기본 원리를 또 제공하고 있고 네. 어떤 인격의 변화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무총장님은 뭐 지금 뭐 국제 기후 종교 시민 네트워크 활동을 또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쪽 활동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단체가 2017년 4월 26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네네. 근데 이 단체가 사실은 역사를 좀 되짚어 보면은 2012년에 사실 구성이 됐거든요. 네네. 2012년 스리랑카에서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종교 간 대화가 있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이넵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회의를 주최를 했고 그때 아시아에 있는 종교들은 거의 다 왔었죠. 네네. 가톨릭, 개신교, 불교, 힌두교, 바하이, 애니미즘까지 왔었는데 그래서 한 200여 명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네. 분들이 와서 그 회의를 한 3박 4일 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성이 된 게 이제 이 아이스 네트워크예요. 네.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인적으로는 그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활동을 하려면 사실 재원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직 구성을 저희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넵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2015년부터 해서 2017년에 출범을 했고,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몇 년 안 됐지만, 불과 몇 년 안 된 일이지만은, 그때만 해도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 대표님 모시기도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한 몇 년간은 이제 조직 기반, 재정 기반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자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활동을 못했고, 사실, 저희는 아시아 단체예요. 저희 한국 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네. 아시아에 있는 파트너 단체들하고 우리 회원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부족했고요. 네. 물론 유엔 기후총회는 좀 많이 갔습니다. 저희가 네. 가서 국제적인 종교 단체들하고도 같이 교류를 하고 또 협력을 했었는데 그래요. 네. 그랬는데 활동을 많이 못했고 지금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의 종교인들과 청년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위기 민식교육 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후 적응 사업으로는 그 유기농을 하는 청년 농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첫 스타트를 올해 이제 부탄에 유기농하는 청년 농부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좀 확장하는데 적응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유기농을 지원한 것이고 네. 앞으로는 조금 더 분야를 더 확장시켜서 아시아에 있는 다른 그 협력 단체들하고 같이 그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같이 협력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지구 위기에 대한 그 인식을 바꿔나가는 그런 교육의 문제, 또 실제로 어떤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사업들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 인력이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이제 공감을 어떻게 더 확산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뭐 지금 코로나 덕분에 또 일부 또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 봤거든요. 그것이 어떤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역할, 특히 이 수행의 역할 이런 부분이 새롭게 또 그 확대 조명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뭐 불교권에서 오랫동안 또 시민단체 운동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셨지만은 이 현재 불교권에서 진행되는 이 기후 변화 관련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세요? 예, 불교 기후 행동이 올해 6월에 이제 구성이 되어서 제가 거기 이제 출범식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기후 기상 행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공동 운영위원장을 좀 맡고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불교 네. 기후 행동이. 그래서 꽤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출범 이후에 불교 기후 행동 학교라고 해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광화문에서 매주 목요일 날 예,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이제 불교 쪽의 기후 행동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요. 네. 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9월 22일인가요? 종교인 선언 한 거 아시죠? 다른 종교 단체들하고 같이 총무원장 스님도 나오셔서 했지만은 그 종교인 선언에서도 제가 이제 발제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불교만의 어떤 그 각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네. 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시민단체들이 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불교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불교의 어떤 교리를 잘 활용해서 좀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향이 뭘까? 그러면 저는 이제 정말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빗 로이가 강조했던 거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강조했던 건 저는 다른 존재와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예, 다른 존재와 관계 맺는 방식. 예, 그러니까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건데 네. 저는 그게 이제 연기적인 세계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단지 개인의 수행이라든지 개인의 행복 추구에서만 머물지 않고 네. 우리의 사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도록 그 관계의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제도, 문화적인 요소, 이런 사회적인 요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네. 그런 인식의 전환을 위한 그런 교육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는 좀 사찰이 좀 가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돈이 가져온 문제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승가의 공동체성이 좀 회복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뭔가가 그런 운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단지 온실가스를 얼마 줄이고 하는 그런 운동은 아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생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이 위기를 만들어낸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삶의 방식 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고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바꾸고 우리 개인도 바꾸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조나 시스템도 바꿔 나가려면은 사실 그런 교육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그 방식을 바꾸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 불교계에서도 더욱더 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 생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이제 앞장설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혹시 뭐 우리 불교 종단이라든가 특히 저희 불교 방송 같은 불교 매체에 이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를 비롯한 생태위기 문제를 좀 더 어떤 현상적인 것만 다루지 않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 행동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또 뭐 종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야죠.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 진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국의 사찰에서 신도들을 이런 방향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실제로 생태적인 사찰로 거듭나야 될 뿐만 아니라 네네. 그리고 이제 종단의 수장이신 총무원장 스님은 정치인들도 많이 예방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정부가 또 여당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또 책임 있게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지, 아니, 불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민정희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앞으로 활동의 어떤 비전이랄까요? 예, 그런 거를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주시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네.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 기반 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려고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아시아에서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또 그 기후위기 피해 영향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이제 비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기후종교 시민네트워크 민정희 사무총장과 말씀 나눴습니다.